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준비 되셨나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미국 세금, 특히 투자나 사업 손실 공제 관련해서요. 위험 감수 한도, at risk rule이라는 걸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료를 토대로 이게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왜 중요한지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파트너십이나 에스코퍼레이션 같은 통가 기업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요. 이걸 그냥 바로 개인 세금 보고서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IRS가 무슨 4단계 필터 같은 걸 만들어 놨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 깔때기처럼 손실 금액이 단계별로 이렇게 걸러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네 단계의 필터는 반드시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무상 기준액, 즉 베이시스 한도인데요. 내가 투자한 원금 이상은 손실 공제를 못 받아요. 이게 첫 관문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위험 감수 한도, at risk rule입니다. 실제로 내 돈이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한 만큼만 공제가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 수동적 활동 손실 한도예요.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활동에서 생긴 손실을 제한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초과 사업 손실 한도. 이건 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 총 사업 손실 액수 자체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기준액 한도를 통과했어도 두 번째, 이 위험 감수 단계에서 딱 걸릴 수가 있다는 거네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여러분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도대체 이 규칙은 왜 생긴 건가요? 이 위험감수 규칙, 그러니까 섹션 465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1976년에 처음 도입될 때 보면 실제로는 돈을 잃을 위험이 전혀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손실을 크게 만들어서 세금을 피하려는 그 당시 유행했던 세금 피난처, 텍스 쉘터를 막으려고 만든 겁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 돈이 정말로 위험에 처한 만큼만 세금 혜택, 즉 손실 공제를 주겠다 이거죠. 실제 경제적 위험, 진짜 내 돈을 걸었느냐, 스킨 인 더 게임, 이걸 따지는 겁니다. 진짜 내 돈이요. 아,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 위험 감수 금액으로 인정받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그 폼 6198 얘기도 자료에 있던데요? 네, 맞아요. 매년 폼 6198이라는 양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투자한 현금이나 자산의 가치, 그리고 그 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아직 가져가지 않은 금액, 이런 것들이 위험감수 금액을 늘려줍니다. 또 중요한 게 내가 개인적으로 갚을 책임이 있는 부채, 이걸 소구부채라고 하죠. 이것도 포함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업체에서 돈을 빼가면, 즉 분배금을 받거나 과거에 이미 이 규칙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위험감수 금액은 줄어들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보통 담보만 잡고 당신 개인적으로는 갚을 필요 없어요 하는 비소구 부채 있죠. 아니면 사업 파트너나 가족 같은 관련자한테 빌린 돈, 이런 건 원칙적으로 위험감수 금액 계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 한도 때문에 손실 공제를 오래 못 받으면 그 손실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공제받지 못한 손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2월 손실, 서스펜디드 로스로 처리돼서 미래로, 그것도 무기한으로 넘어갑니다. 마치 포인트 적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나중에 위험 감수 금액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추가 투자를 한다거나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 이월시켜놨던 손실을 꺼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자산인 셈이죠.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뭔가 희망이 있네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나오던데요. 적격 비소구 금융, Qualified Non-Recourse Financing, 줄여서 QNF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방금 비소구 부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고 또 강력한 예외 조항이에요. 법조항으로는 섹션 465B6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비소구 부채는 위험감수금액 계산에 포함이 안 돼요.
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하는 활동에 사용된 자금이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적격 비소구 금융, 즉 Q&F만큼은 예외적으로 위험감수 금액에 포함시켜줍니다. 덕분에 부동산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빌리는 일반적인 상업용 모기지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큰 금액의 비소구 부채까지도 위험감수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이 장부상 손실이 클 때 이걸 더 빨리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의회가 부동산 투자의 어떤 특수성, 특히 자금 조달 구조를 감안해서 만든 정책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럼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 QNF를 활용하는 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근데 적격이라는 말이 붙은 걸 보니 아무 비소구 대출이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조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네, 맞아요. 꽤 엄격한 조건들이 붙습니다. 첫째, 반드시 부동산을 보유하는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이어야 하고요. 둘째, 은행이나 보험사, 정부기관 같은 적격 대여자 qualified person로부터 빌려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판 사람이나 그 관련인에게 직접 빌린 돈은 Q&F가 안 돼요. 이게 중요하고요. 셋째, 당연히 빌린 사람의 개인적인 상환 책임이 없는, 즉 비소구 조건이어야 하고요. 넷째, 나중에 이 부채가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식의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련인에게 빌린 자금이라도 그 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처럼 상업적으로 합리적, commercially reasonable이라고 인정받으면 Q&F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복잡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조건이 명확하네요. 그럼 이 위험감수 규칙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파트너십하고 S코퍼레이션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던데요. 법인 형태를 뭘로 선택하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실제 사업 구조를 짤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회사, 법인가 빌린 돈을 그 소유주, 파트너나 주주의 위험감수 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해 줄 거냐 이 문제거든요. 파트너십의 경우에는요.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그 파트너십 자체가 빌린 부채, 이게 소구 부채든 아니면 방금 말한 Q&F 등 간에요. 그 부채 중에서 자기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자신의 기준액, 베이시스와 위험감수 금액, at risk amount 계산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S코퍼레이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S코퍼레이션의 주주는요. 그 S코퍼레이션 법인이 은행 같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해도 그 부채 금액을 자기 자신의 기준액이나 위험감수 금액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오직 주주가 자기 개인 돈을 직접 회사에 넣거나 출자, 아니면 자기 개인 돈을 회사에 직접 빌려주는 경우, 이걸 경제적 지출, economic outlay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직접적인 자기 자본 투입이 있어야만 주주의 위험감수 금액이 늘어납니다. 단순히 회사가 빌린 돈에 대해 주주가 개인 보증을 서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위험감수 금액을 늘리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게 IRS의 입장입니다. 와, 세상에. 그럼 특히 부동산 투자처럼 Q&F 같은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 구조를 택하는 것이 S코퍼레이션보다 세금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손실 공제를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 자료에 나온 예시를 비교해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확연하던데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특히 부동산 투자같이 외부 차입, 특히 비소구 차입이 많은 경우에는 이 구조적 차이가 세금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준액 한도도 통과했고 위험 감수 한도도 통과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데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세 번째 관문이 있다고. 바로 수동적 활동 손실. Passive Activity Loss, 줄여서 PAL 규칙 469호 말이에요. 이건 또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 PAL 규칙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 활동에 중요하게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임대 활동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하고만 상계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다른 종류의 비수동적 소득과는 기본적으로 상계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또 투자자에게 유리한 중요한 예외 혹은 혜택이라고 할 만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째는 25,000달러 특별 공제인데요. 소득 수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임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여기서 중요한 참여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참여를 의미하는데요.
이걸 한다면 연간 최대 25,000달러까지의 임대 손실을 다른 비수동적 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처분 시 2월 손실 전액 공제입니다. 해당 수동적 활동에 대한 투자 지분 전체를 완전히 처분하는 해에는 그동안 이 PAL 규칙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고 계속 쌓여왔던 모든 2월 수동적 손실, Suspended PAL, 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어떤 종류의 소득과도 자유롭게 상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PAL 규칙도 결국 영구적으로 손실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사업이나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그게 그냥 당연히 공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4단계의 제한 구조. 특히 그중에서도 실제 내 돈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따지는 이 위험 감수 규칙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 감수 금액이 현재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월된 손실은 절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부동산 투자자시라면 오늘 얘기한 QNF 예외 조항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나 사업을 하실 때는 파트너십으로 할지 S코퍼레이션으로 할지에 따라서 세금 효과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모든 출자, 분배, 대출, 계약 등에 대한 아주 꼼꼼하고 정확한 기록 관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부동산 투자의 핵심 중 하나가 그 QNF 예외 조항인데 거기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commercially reasonable 조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거나 아니면 대출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서 이런 합리적인 금융 조건의 기준 자체가 시장에서 변한다면요. 그렇게 되면 세법 규정인 섹션 465 자체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QNF 혜택을 실제로 누리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한 통찰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